문제 서론 문제를 저와 같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풀겠죠. 오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뭐 아마 모레도 풀 수도 있어요. 이건 사이 제가 설명 엄청 많이 할 거니까. 그럼 이걸 푸시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는 게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요. 어렵게. 이 문제 풀면 저녁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 이번 아닌 것 같다.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내일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시험이 이렇게 나오냐라는 걱정이 될 건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작겠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는 안 나오구나, 이런 믿음이 가실 거니까.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좋아요. 왜 좋냐면 이론하고 실기하고 나오는 걸 다 섞어서 생각하도록 내놨기 때문에 같이 보기에는 좋은데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먼저 분계하고 뭐 입력할 땐 제가 한 번에 하려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분계만 먼저 봅시다. 자, 1번에 회사는 2020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였다. 한편 위 증자와 관련되어 모두 증자일에 완납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장조에 생략하고 각 증자 거래일인 7월 1일, 7월 5일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과거에는 제가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분기 2개 시킨 거죠. 7월 1일 날 증자하고 7월 5일 날 또 증자했는데 절대 분기 2개 안 나와요 라고 옛날에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났어요. 한 문제에서 분기를 2개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건 없죠. 그럼 먼저 7월 1일 거부터 볼게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건 지금 얘네들을 지금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증자했다는 말은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는 말이 줄임말이죠. 이런 줄임말 잘 쓰잖아요. 그러면 증자는 자본금 증가시킨 거예요. 자, 자본금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주식 발행하다, 증자를 하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주권을 주게 되면 그 종이 쪼가리를 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나한테 재산이 들어오고 내가 줄 필요가 없죠. 그때 나의 순수한 돈이 늘어나는 건데, 자, 그럼 7월 1일 날 우리가 증자를 해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시험 보는 이 두 시험, 협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야 돼요. 나중에 뭐 위하고든 아니면 지금 우리 있는 스마트에이도 ERP 프로그램에 엮여 있거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331번 쓰는 이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 쓰는 거는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그럼 이 자본금이라는 이 금액은 우리가 금액으로서 회계장부에는 금액으로서 주식수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금액이 액면가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의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사용하게 되죠.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저도 살아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쓸 건데, 근데 무조건이라고 쓰는 건 저거 안 쓰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100% 확실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지금 첫 번째는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식 만주를 처음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이번엔 자산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얘는 발행가를 받겠죠. 발행가를 받거나 혹은 발행가에 발행 재비용을 뺀 금액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금액이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당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5,50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은 5천만 원치 발행했는데, 근데 5,500 받았으면 500만 원 이익이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첫 시작할 때 원장 조회를 생략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꼭 자본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줄여 쓸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우리 기말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본 거래는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되구나. 그럼 이익 봤으면 손해 본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원장조회 생략하라는 건 없다고 가정해라, 혹은 1차 증자다라고 보란 이야기예요. 그럼 신경 쓸 거 없죠. 그럼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수령한 돈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쓸 거예요. 금액은 500만 원이다. 발행 비용 없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 번째 줄에 7월 5일 날 또 8,000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7월 5일 날 또 우리가 8,000주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근데 이번엔 8,000주가 똑같은 당연히 액면가는 5,000원일 거니까 얘는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는데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한 주당 4,800원. 그럼 금액이 얼마죠? 3,840만 원이 들어오게 되네요. 그럼 160만 원 손해 봤죠? 160만 원 손해 보면 이젠 주식 발행 초과금 보니까 있잖아. 그럼 얘 먼저 끌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160만 원만큼 얘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해 왔죠. 자, 얘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7월 10일 날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계정 코드 106번을 사용할 것. 자, 정부보조금, 우리 AT 시험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쓰는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스가 좀 난 게, 이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거래와 상환 의무가 없는 거래로 일단 둘을 먼저 나눠야 돼요. 왜냐면 정부가 저리로 빌려줄 수도 있고 조건부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를 먼저 분류를 해서, 상환 의무가 있으면 결국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나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게 뭐죠? 그게 부채잖아. 그럼 부채로 장부에 써둬야지. 나한테 돈 들어왔다, 차변에 쓸 건데 빚이 늘어났으니까 나의 대응되는 상환 의무가 있는 나의 자본으로, 타인 자본으로 써줄 거죠.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으면 얘는 차입금으로 쓸 건데 당연히 장기 거예요, 시험에는. 왜냐하면 국고 보조금 주는데 1년 안에 갚으라는 일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때 보면 장기 차입금이고 여기 관공서를 쓸 거예요. 제가 아래 알파벳 A, B 쓰는 건 거래처 꼭 써야 되지,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 그럼 본인만의 스타일로 여기 거래처 꼭 써야 되는 계정이다라고 쓰세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국고보조금. 자, 그럼 조건부 상환인 경우에는, 조건부 상환은 이런 거 있죠.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하면 돈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갚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럼 우리는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회계죠. 보수주의 회계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우리가 순수하게 100% 내 거다라고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내 걸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벌었다고 하는 건, 보수적으로 했다는 건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조건부 상환이라면 갚아야 될 확률을 당연히 더 부각시킬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상환은 얘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럼 상환 의무가 면제가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죠? 그런 경우에 이때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없앨 거예요. 일단 돈 갚아야 된다고 적어뒀다가 상환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해서 얘를 단계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정부 보조금이죠. 자, 그럼 지금 얘는 문제를, 그래서 자, 우리는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 미스 있어요 라고 말했던 건 상환 의무를 말 안 했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럼 7월 10일 날 8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정부 보조금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실제 통장에 잔액하고 내 장부상의 보통 예금 계좌의 그 계정 금액의 잔액하고는 일치시켜야 돼요. 돈 빠져나가면 그 맞추고 퇴근할 거잖아요.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맞추고 들어올 건데, 그럼 8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장부상의 차변의 잔액 높여서 보통 예금 장부상 잔액을 높여주겠죠. 그런데 자, 이 돈이 그럼 우리 회사 돈인가요? 아니죠. 국가 돈이잖아. 그럼 나는 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장부 잔액은 맞춰야 될 거잖아요. 8천원 무조건 높여야 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재무 상태표에 내 장부상의 자산가액이 8천만 원이 높아져요. 그럼 얘를 보통 예금 잔액도 맞추면서 얘 장부가액은 8천만 원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렇죠. 얘를 차감 계정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원래 2천만 원밖에 없었어. 그런데 8천만 원 들어오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난 통장에 1억이 있는데 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내 돈은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잖아. 그럼 장부 잔액도 맞추고, 그리고 나의 자산 순액은 2천만 원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얘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시험 때는 만들어 넣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에서 알아서 만들래 몇 번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만들려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좌 예금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약에 현금으로 줄 일 없지만 현금 받았다면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잔액하고 잔고 잔액에 맞추면서 우리는 순액을 만드는 순액은 내 돈만 보여주도록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표현할 때에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건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의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그리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 주는 게 그 순액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1억짜리 건물 샀는데 7천만 원치 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건물 1억 장부에 적혀 있고 7천만 원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 적혀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장부가액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3천만 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여줄 때는 1억에 샀는데 3천 달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이런 짓을 할까? 엄청 불편하잖아. 감가상각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금액을 바로 줄이면 되지. 왜 그걸 간접법인으로 아니면 차감 계정 달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우리는 회계 1급 시작할 때 전부 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 생각을 많이 까먹어요.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 돈 안 갚아도 되잖아. 수익 처리하면 되지. 그죠? 근데 외부 이해관계자가 오인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형자산도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어요. 장부가액이. 좋은 기계장치인가요? 그건 알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1천만 원에 샀는데 1억짜리면 아직 생생한 건데 100억에 산 건데 99억 달아서 지금 1억이래. 그럼 얘는 지금 99% 달았으니까 노후화됐네. 기계 제조업인데 기계장치면 또 사야겠네. 100억은 들어가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여주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 성격이 뭐죠? 자, 앞으로 제가 자주 물어볼 거예요. 우리 범위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뭐냐 했을 때 본인도 숙지하셔야 돼요. 그 성격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물어보는 거지 얘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격이 뭐냐 했을 때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야기하시면서 얘 성격들을 아셔야 돼요. 회계에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세무조정 배우러 왔잖아요. 법인조정이라고. 그건 회계장부에 써놓은 거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할 건데 법인세법의 생각을 잘 알았어. 장부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뭘 조정할 거야. 그죠? 우리 시험 목적은 그래요. 나중에 회사 가시면 여러분 법인세법에 맞춰 장부 쓰기 때문에 조정할 거 없게 만들 건데 그런데 시험 목적으로는 회계상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성격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업 스타일이 물밑 작업을 해요. 얘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얘 성격 알아라고 이야기하죠. 나중 되면 까먹었을 걸 알지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법 가면 얘는 수익이라 생각할 거거든. 그럼 둘이 생각이 차이인데 한 번 들은 적 있어야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법인세 공부하면 회계가 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하다가 법인세 공부하면서 회계가 저런 생각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거꾸로 회계가 늘어요. 회계 말할 때는 얘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 썼죠. 그럼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얘를 치우고 그 돈으로 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넘어간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내 돈 아닌 거예요. 내 돈.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K랩 프로그램의 장점이 옆에 차감 계정 보여주죠. 참고해 보면 국고보조금 치면 옆에 짝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꼭 그 짝지를 써야 돼요. 저는 우리 기출 문제 풀면 104번으로 잘 나와요. 104번으로. 그래서 저는 시험 진짜 실제로 시험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104번 썼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 그때 시험에 일부러 104번에 당좌예금과 차감 만들고 106번에 보통예금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 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04번 쓰는 게 습관되는 거야. 그래서 꼭 차감 계정은 우리 K랩은 옆에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어렵게 갔다 와야 돼서 귀찮아서 그랬으면 이해가지만 그 정도 열어서 확인하는 정도는 우리가 시험 때인데 해줘야 되겠죠.
다음 우리 7월 14일 당사의 주주인 김동수 씨가 사망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당사의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비용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대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는 3,100만 원이다. 오늘 이것만 풀고 끝낼 거예요. 이번 문제는 지금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한테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토지를 받은 거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차변의 토지라고 할 거고, 자, 그럼 우리 기업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무상으로 받은 걸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얘를 받으면서 주주면 이왕이면 시원하게 땅도 주고 취득세도 내주지. 취득세는 우리가 냈나 봐요. 그죠? 그럼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산의 무상 취득 수익 인식은 뭘로 잡을까요? 자, 취득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 인식액은 얼마라고 하죠? 뭘 쓰죠? 그렇죠. 시가도 맞아요. 공정가액도 맞고, 얘는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상 취득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 쓴다가 아니에요. 취득가격이 아니라 수익 인식 금액이 공정가액이에요. 그럼 방금 제가 시가라고 말씀하신 분한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정가액을 써야 될 걸 시가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시가라고 써야 될 거를 공정가액 쓰면 오답이에요. 얘 둘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가액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가격을 공정한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회계에서는 공정가액을 쓰는데 이 공정가액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액 이야기하는데 시가라 그러면 더 정확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쓰면 되는데 회계에서는 내장부에서 주고받은 걸 쓰기 때문에 얘를 써요. 하지만 세법은 우리 기업들이 어느 세법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어요. 비싸게 잘못 샀는지 싸게 잘 샀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시가를 갈 거예요. 그럼 시가를 써야 되는데 공정가액을 쓰면 얘가 틀리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무조건 쓰지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매처 전폐할 때 공정가액 나온 거는 뭐였냐면 아래 분개하는 거 재무액 이야기지. 위에 과세표준은 무조건 시가예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좀 섞어서 써요. 그러면 공정가액이라고 공부했는데 시가로 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시가라고 써야 될 걸 공정가액 쓰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점 이해가시죠? 그럼 얘 지금 공정가액 4천이라고 적혀 있네요. 얘는 4천만 원이면 지금 얘도 토지 취득이잖아. 무상 취득이니까. 그럼 토지의 무상 취득은 공정가액의 취득 시 부대비용 합친 거. 그래서 4,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는 공정가액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4천 땅 적어놓고 나면 망하잖아. 그래서 공정가액의 취득 시 부대비용인 거니까 자산 수정이익이 공정가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수정이익이 공정가액인데 얘 성격은 뭐죠? 수익이죠. 얘 성격은 영업외 수익이에요. 자,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야기하는 건 뭔가 밑밥을 던지는 느낌이 드시죠? 나중 되면 얘가 수익인데 수익으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사상 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게 느낌이 빡빡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장부에 수익 처리했는데 얘를 수익으로 안 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봐야 돼요. 자산 수익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성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도 그렇게 따로 정해가지고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나중에 빨리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내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 이럴까? 왜냐면 어음 이야기하는데 막 이자부 어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세무이급까지 이자부 어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이자는 어음은 만기되면 그 금액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지금 물건 팔았는데 6개월짜리 1년짜리 어음 줘요. 그냥 기다릴 거야? 이자 받아야지. 그럼 이자부 어음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어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이자부 어음을 공부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자를 얹는데 그걸 중간에 팔아버려요, 이놈들이 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 것들을 상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를 여러분들 거쳐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거 다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예습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회계부가소득은 예습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 수업은 예습은 제가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대신 복습은 꼭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할 게 없죠. 그죠? 오늘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 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걸 제가 카페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올린다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수업할 때 도움되려고 하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건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효율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옛날에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 카페에서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거 쓰니까 세무이급 합격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원래 회계이급 세무이급 때문에 이 방식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공부하면 되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 시험은. 그런데 세무이급은 공부 열심히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좀 차이가 있길래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때 참고하는 용어로 쓰려고 했는데 확실히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 뒤에 연락 오실 때 목소리가 밝은 사람들이 있고 막 서로 미안한 분위기 좀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높아지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쓰는 방법도 알려주셔가지고 온 거지 제가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